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의 머니칼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럽 쪽 이야기 전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분위기 좀 포착을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지난 2007년도부터 겨울이었죠. 그때부터 시작했던 금융위기가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장기 불황의 늪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했죠. 각국의 은행들은 지난 9년 동안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네, 백약, 망약을 처방해보았지만 이 경제라는 환자는 아직까지도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자넷 옐런이 새로운 약을 처방해왔는데요. 그 약의 이름은 고압경제였죠. 물론 9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던 경제가 벌떡 일어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마치 그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던 환자가 손가락이라도 까딱거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물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약간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 고작 손가락을 까닥이기 시작한 경제지만 아직도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은 사방에 산재해 있죠. 오늘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 유럽과 미국의 그 선진국 등에서는 이 일제히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유는 오늘 12월 4일 날 예정된 이탈리아 헌법 개정 투표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가 48%, 찬성이 41%로 결국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실각할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8개 은행이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우니크레딧이 5.7%, 인테사 상파울로가 4.2% 하락을 했고요. 스페인에서는 방코 포플라르가 7.8%, 독일에서는 도이체방크가 2.4%, 이 프랑스에서는 소시에테 제네럴이 2% 넘는 하락을 보이는 등 전체 유럽 시장에서의 은행주들의 전체 우려감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팩트만 가지고 본다면 오늘 은행주들의 하락은 당연해 보이죠. 이탈리아 은행들의 평균 NPL 비중, 그러니까 무수익 여신을 의미하는데요. 무려 1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6개 대출 중에 하나는 부실이란 말이죠.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도울 돈이 없습니다. 내년에 당장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3,650억 유로 규모이기 때문에 이건 재정적 여력도 없고요.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려도 이탈리아 은행주의 악재가 이게 작은 악재가 아니구나. 최소 1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중장기 악재로 평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금융시장은 참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저도 놀랍습니다. 특히 시장의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매우 온건해 보이는데요. 지난 6월에 비해서 오히려 EU의 그 금융 상황 지수는 오히려 호전되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게 아니라 호전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금융섹터가 크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10년물 금리는 오른 게 아니고 오히려 내렸습니다. 3bp나 하락을 했거든요. 주식시장이야 원래 불같은 성격을 가졌으니 그렇다 치고 채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옵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위기를 앞두고 오히려 온순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대략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려운 재정 위기를 모두 넘어왔는데 거의 장기 불황의 수습의 단계에서 작은 악재가 유로존을 붕괴시키겠니?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10대씩 맞고도 멀쩡했는데 그깟 한두 대쯤은 맞아도 별것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한번 전혀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ECB의 국채 매입 기준이 출자금 기준에서 발행액 기준으로만 바뀔 수 있다면 이탈리아 은행 문제는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키는 메르켈이 쥐고 있고요. 아무튼 가장 걱정스럽던 이탈리아 금융시장이 비교적 조용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이번엔 프랑스 쪽으로 가보죠. 이 정치에는 좌파와 우파가 있습니다. 진보, 보수 모두 필요하죠. 마치 호흡의 흡처럼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큼이나 몸에서 쓰고 남은 그 공기를 내뱉는 행위도 생명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누구도 호와 흡 중에서 둘 중 하나만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양과 음처럼 펼치는 행동이 필요하다면 단속하고 오므리고 수습하는 행동도 필요한 것이죠. 뜨거운 여름의 태양도 늦가을의 서리빨도 감에 오묘한 맛이 들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진보와 보수, 이들 호흡처럼 양과 음처럼 둘 다 하나가 없다면 둘 다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극좌, 극우가 문제인 것이죠. 이탈리아를 지금까지 걱정했던 이유는 렌치 총리가 정계에서 사라지면 그 다음에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차기로 떠오르는 오송운동은 너무 극우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프랑스는 다행스럽게도 대안은 존재합니다. 내년 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제1야당 공화당 후보로서 보수 개혁주의자 프랑스와 피용 전 총리가 결선 투표에서 득표율 66.5%로 최종 경쟁자 주유페를 큰 표 차이로 따돌리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최근 피용 전 총리의 발언에서 뭔가 좀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것인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에게 다시 자신감을 줘야 될 의무가 나한테 있다라고 말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죠. 트럼프요. 트럼프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모두 공화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발언이 비슷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민자와 이슬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피용 전 총리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매우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미국의 트럼프와 빼다 박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용 역시 중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살짝 치우친 느낌이 들죠.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피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 다 우파끼리의 싸움이지만 당연히 치우친 극우보다는 그나마 살짝 치우친 강경 우파가 좀 낫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전선 르펜의 경우 마치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들소가 연상될 정도로 매사에 너무 저돌적이다라는 점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르펜 총수는 자신의 아버지하고도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당최 세상이 모두 투쟁의 대상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피용이 르펜을 이기고 있다라는 점이죠. 아마도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만 높았더라면 표심이 다소 갈라졌을 텐데요. 최근 4%까지 그의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오히려 중도파의 표심이 그래도 좀 덜 치우친 피용에게로 몰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극우나 극좌 쪽으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9년 동안 몸져 알아 누워 있었던 아픈 경제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못 살겠다는 것이죠. 결국 피용의 당선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은 경제입니다. 자넷 옐런의 새로운 처방 고압 경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잘 작동해서 경제가 벌떡 일어나 준다면 이 포퓰리즘의 약발이 좀 가라앉으면서 조금 덜 치우친 피용에게 유리하겠지만 만약 그 처방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경제가 더 쭈그러든다면 포퓰리즘은 더욱 힘을 받으면서 더 많이 치우친 르펜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게 될 테니까 말이죠. 자넷의 처방으로 경제가 벌떡 일어나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같은 바람으로 또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